자, 이제 13번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 한 반 가까이 돼요. 수요 공급에서 모두는 아니라 한 40%, 40에서 45% 정도는 차지해요. 이제 출제되는 문제가 최근 10년간 40문제인데 그 중에서 한 18문제, 18문제 가까이가 탄력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반이, 18문제 정도에서 반이 이론 문제고 반이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균형의 아까 이동, 그 계산 문제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탄력성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에서 압도적으로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론 문제에서는 이제 탄력성 개념 하죠. 탄력성 개념 해서 이거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제 수량이 변하긴 변하는데 가격에 따라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소득에 따라서도 변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재화 가격에 따라서도 수량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종류에서 기억해야 될 게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정상재냐 열등재냐 대체재냐 보완재냐 이걸 이제 구별을 하는 문제가 있죠. 자,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탄력성의 응용이죠, 응용.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탄력성 하면서 총수입 또는 판매 수입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뭘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는 직선을 그려서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가 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 이건 탄력 구간, 여기가 비탄력 구간이죠.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또는 총수입, 임대 수입 이렇게. 또 탄력성하고 조세기착, 조세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탄력성하고 조세라는 말이 나오면은 수탄이 더 큰지 공탄이 더 큰지를 봐서 수탄이 더 크면 수요자가 덜 부담,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가 덜 부담. 이 얘기가 나와요. 세금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수탄만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탄을 보지 않고 수탄만 보는 얘기는 상대적 탄력도를 보는 거예요. 또 거미집 모형에서도 수탄이 더 크냐 공탄이 더 크냐에 따라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탄력성으로 나오지 않고 문제에서 기울기로 나오면은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수렴형이 되든가 이제 발산형이 되든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제가 거미집 모형이 있고 조세가 있고요. 판매 수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조세와 관련해서도 또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자원 배분 왜곡이 많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경제적 순손실, 자원 배분 왜곡, 그다음에 사회적 후생 손실, 효율성 상실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의미라 그랬어요. 이게 많이 발생하는지 적게 발생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비탄력적일수록 왜곡은 작아지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왜곡이 없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거 이제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탄력성과 그래프예요. 탄력성과 그래프. 이게 이제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가 크다. 수량 변화는 작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하락한다.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이것도 하락이고 이것도 하락이죠. 이럴 때 이제 제일 이제 헷갈릴 수 있다.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면 차라리 쉽죠.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균형량의 변화가 없고 완전 탄력적이면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죠. 공급이 증가할 때 요거 한 가지 하고 수요가 비탄력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라 그랬죠. 공급이 증가할 때 하면은 가격은 하락은 하는 거야. 하락은.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하면은 가파를수록이니까 하락이 더 하락하는 거죠. 더 많이. 됐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13번을 보시면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판매 수입 얘기가 나오죠. 판매 수입 나오면 제일 첫 번째 저거요. 그러면 1보다 큰 경우라 그랬잖아요. 1보다 크면은 탄력성이 위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이면 이 두 재화는 상호 대체제 관계에 있는 거 맞죠? 양수면 대체제, 음수면 보완제.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양수면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량이 덜 증가한다. 자, 일단 수요가 증가할 때부터 파악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이 증가요, 감소요? 증가. 일단 여기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탄력적일수록 균형량이 덜인지 덜인지만 보면 되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 변하는 거죠. 양은 좌우로 변하는 거니까. 짝이 맞죠? 그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어떤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자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예요. 그럼 이건 정상제 맞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이 더 하락한다.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 하락 맞죠? 일단 그거 맞잖아요. 근데 탄력적일수록 했어요. 탄력적일수록 하면 완만하잖아요. 완만하면 가격이 많이 하락해요? 적게 하락해요? 적게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5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14번. 자, 옳은 것을 쳤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므로 공급 곡선이 보다 가파르다. 그렇지는 않죠. 이게 말 자체가 지금 잘못됐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기 때문에 가파른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인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부가시. 자, 조세부가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조세부가 하면 이제 조세기착 수탄이 더 크냐 공탄이 더 크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수탄이 더 작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누가 더 많이 부담이에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문장을 나타낼 때 앞에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일단 문장이 더 매끄러워요. 앞에 거를 주어 삼으세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이죠. 이걸 알고 들어가라고요. 자,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라는 걸 알고 읽어요. 조세부가시 임차인에게 조세가 증가가 많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작게 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다음에 3번이 또 한 번 더 나왔네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비탄력적일수록은 가파를수록이잖아요. 그러면은 가파르게 완만하게 아니고 틀렸죠.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두 재화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사업자의 총 수입을 증대시킨다. 비탄력적인 경우는 위에요, 아래요? 아래잖아요. 이때는 가격을 올려야 총 수입이 증가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4번이 정답. 정답 지문 자체가 쉬워서요, 이거는. 다음에 15번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적이 된다. 맞죠? 자, 이거는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죠.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공급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게 있고요. 수요는 별로 어렵지 않죠. 수탄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사치제일수록 뭐 이렇게 비교적 어렵지 않죠. 근데 공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이 커지는 건 맞는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를 조심해야 되고요. 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많이 못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럼 이제 비탄력적이 되고요.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맞고 2번은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맞죠? 단기적으로는 생산 요소가 제약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재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죠. 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해도 자재가 계속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자재를 쉽게 공급하기가 어렵죠. 바로바로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이었죠.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주택 200만 호 건설인가요? 그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그 200만 호가 쉽게 그렇게 건설되는 게 아니죠. 200만 호, 1년에 한 4, 50만 채 짓는 수준인데 200만 채를 짓는다면 이게 갑자기 되겠냐고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많았는가 하면 이게 자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래가 필요하잖아요. 모래가 필요한데 이제 바닷모래 쓰는데 바닷모래 쓰려면은 충분히 염분을 빼야 되죠. 그래서 저 이제 예전에 봤었는데 인천의 월미도인가요? 거기 이제 바닷모래를 잔뜩 하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부려놨더라고요. 근데 부려놓고 스프링클러 있죠. 이렇게 물 뺑뺑뺑 이제 돌아가면서 물을 계속 뿌리는 거죠. 스프링클러를 여기저기 이렇게 떠놓고 계속 이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염분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염분을 빼려면은. 근데 그 염분 뺄 시간이 없잖아. 이제 빨리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당의 아파트들이 바닷모래를 많이 사용했다. 막 그래서 뭐 그때 매스컴에 나오고도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안 무너지는 거 보면은 신기하죠. 짓기는 잘 지었나 봐요. 여기도 그런 데 있어요? 아, 대전도 그 당시 그랬나요? 아, 엑스포 당시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을 때.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을 때는 이게, 이 자재를 빨리빨리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비탄력적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가용 생산 요소가 제약되어 있어요. 다음에 3번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토지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이것도 뭐예요? 규제가 강화되면은 더 비탄력적이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죠. 더 탄력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가격 탄력성은 커지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실전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심리적인 요인이 커요. 심리적인 요인이. 그래서 안 보여요. 평소에 보는 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이렇게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시험 때 되면 이렇게 많이 긴장해서 제 실력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우황청심원을 한번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바로 먹으면 안 되고 미리 먹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아니 어떤 분은 그 한 개를 통째로 먹었다가 계속 자는 거죠. 그냥 시험 내내. 너무 심리가 안정돼서 시험장에서 그냥 자요. 엎드려서 자.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엎드려 자는 사람 봤는데 근데 왜 엎드려 자는지는 알 수는 없죠. 사실 뭐 시험 치는 중간에 저 사람 깨울 수도 없고 진짜 엎드려 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깨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수험생인데. 아무튼 감독관이 그거 좀 깨워야 되는지 말아야지 그렇죠. 감독관도. 아무튼 그거를 한 반 개를 이렇게 먼저 드셔보시고 반 개. 그러니까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의고사에 아무리 80점 나와야 뭐예요? 시험장에서 안 나오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실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분이 시험 전에 그 감독관이 이제 배려해 준다고
시험 치는 중간에 이렇게 신분증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방해된다고 시험 치기도 전에 이제 답안지 먼저 주잖아요. 이렇게 막혀. 그때 이제 먼저 그걸 한 거예요. 신분증 검사하고 답안지에다가 그 감독관 사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분증을 봤는데 앉아있긴 아줌마인데 사진은 아가씨인 거죠. 그래가지고 본부로 오라고. 근데 그게 옛날 사진인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낸데 그게 다만 젊었을 때 사진일 뿐인데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슴 떨린 사람이라 막 쿵덕쿵덕한 거죠. 이제 혹시나 이게 잘못됐을까봐. 거기에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시험이 끝나고 오게 해야 되거든요. 원칙. 다 끝나고 해도 이 사람 도망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수험번호 다 있고 다 누군지 아는 자리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후에 불러야 돼. 원칙.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본부로 갔다가 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험을 볼 수 있겠냐면 시험 못 보지. 그렇게 해서 안 됐어요. 그 전년도에도 다른 것 때문에 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의고사는 늘 70, 80이에요. 늘 80 넘어요. 모의고사는. 근데 시험장에만 가면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뭐 이 시험 운이라면 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해마다 그때 되면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뭐 이렇게 안 가볼 수 없는 상황. 뭐 자기 이제 직계나 이제 저기 조부나 뭐 이렇게 직계와 이렇게 되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육수까지 했어요. 육수까지 했는데 정말 근데 마지막으로 안 됐던 해는 새벽 4시에 경찰이 왔대요. 경찰이 주차된 차 빼라고. 거기 옆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분란이 생길 동네가 아닌데 하여튼 주차 문제 때문에 새벽 4시 1시 했는데 4시 돼서 종료됐대. 그 다툼 때문에 경찰 오고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없는 그 다음날. 그래서 그 이듬해 그 부인이 학원 근처 가기만 해봐라.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연세 드신 분인데 굳이 그걸 안 해도 될 분인데 학원 근처 가기만 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학원을 못 다닌 거죠. 못 다녔는데 그 미련이 있잖아. 또 마지막에 그 동영 모의고사 볼 때 온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동영 모의고사 볼 때 나왔는데 다 90점 넘어요. 90점 넘어. 그때 와도 합격했어요. 그해 한 달 다니고 합격했어요. 한 2달 다니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실력이 그분도 모자랐던 건 아닌 거죠. 다 알아요. 이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 또 나왔네. 뭐 이렇게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아무튼 시험장에서는 가능한 한 그 긴장된 걸 이렇게 풀도록 이렇게 큰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하시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16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죠. 자, 요 형태의 계산 문제가 사실은 7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 계산 문제가 10문제라면은 그 중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요거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요거보다 다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탄력성이. 그러니까 요거보다 난이도가 높은 거는 요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거는 뭐였는가 하면 이런 거였어요. XJ 가격 변화율 5%다. 그러면 YJ 수요량 변화율 몇 프로다. 또 XJ 수요량 변화율 몇 프로다. 이렇게 이제 알려줘요.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줘요.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2%다. 이게 3%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 XJ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예요? 묻거나 또 여기 이렇게 하면 무슨 탄력성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서로 재화가 다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묻거나
X제와 Y제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관계를 묻는 건 뭘 묻는 거예요? 대체제냐 보완제냐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방향을 잘 봐야 되죠. 가격이 변할 때 그 제와의 수요량은 항상 반대예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같은 방향이면 뭐고요? 대체제고, 이게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감소, 이렇게 말로 하면 2% 감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숫자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5%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3%죠. 단 같은 재화의 경우에는 절대값을 써서 나타내기 때문에 5%분의 마이너스 3% 절대값에서 0.6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5분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0.4 이렇게 하면서 보완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 안 어렵잖아요. 그냥 이거 분모 분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쉽다고, 16번보다 쉽다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요거보다 어려운 거는 다른 이제 글을 질문하는 건데, 그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유형이 아니면은 패스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2번 출제가 됐어요. 그렇게 난이도 높은 거는. 근데 이 16번은 뭐예요? 임대료 탄력성을 알려주고 있죠. 탄력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 탄력성이 몇이에요? 0.3인가요? 소득 탄력성은 0.4인가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가격이 얼마나 변해요? 5% 상승이고, 소득은 10% 이렇게 증가하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수요량 변화율을 계산한 전체 변화율을 묻는 거 아니에요? 전체 변화율을 묻는 거. 곱하기 하면 뭐는 나온다 그랬어요? 크기는 나온다 그랬죠. 곱하기 하면 크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방향만 정해 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항상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여기는 이게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정상제니까 이거는 4% 증가,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4%이기 때문에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인가요? 다음에 17번은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자, 기억의 완전 경쟁시장. 이거는 해당되지 않죠. 지역시장성 포함되죠.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 포함되고요. 시장의 비조직성 포함되고요. 거래 비공개성 포함되고, 상품의 비표준화성 해야 되죠. 이거는 포함되지 않죠. 매매 기간의 장기성 포함되죠. 이걸 다 찾아놓고는 답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5개 해놓고는 이거 해당되는 거 5개 찾아놓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것도 2번 하면 또 안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틀려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제 만들 때 늘 이렇게 만들어요. 1번 1개, 2번 2개 이렇게 안 해요. 꼭 이렇게 엇갈리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신속히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 예, 틀렸고요. 1번이 바로 틀렸네요. 2번에 부동산의 유행에 따른 특성에 의해 세분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국제화군 지역화,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많고요. 다른 재화에 비해 법적 규제나 제한이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가능하죠.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비용 또는 기회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죠? 자, 이걸 이제 이 문장을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하기가 더 어렵다는 뜻일까요? 강성효율적 시장이 달성하기 더 어렵다는 뜻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하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죠. 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잖아요. 이게 보다 우수한 정보라야 되는데 이거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5번은 맞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20번 부동산 정보와 시장과의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죠?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건 뭐 주식시장 생각하시라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죠.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게 틀렸죠.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이 달성되는 시장이죠. 실질적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딱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 공개되어 있다는 정도가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 정도로는 다 공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1번부터 이제 거미집 모형까지 23번까지 경기 변동에 대한 겁니다. 자, 틀린 것을 이제 묻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량을 알면 경기 순환 국면을 예측할 수 있고 그 허가량은 자재별, 용도별, 연면적별로 파악할 수 있다. 가능하죠. 여기서 건축 허가량 해서 뒤에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허가량이라든가 또는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선행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경기란 주로 건축 경기를 말하는 것이며 공업, 상업, 주거용 건축 경기 중 상업용 건축 경기가 중심이 된다. 이거 틀렸죠? 주거용 건축 경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경기는 상후, 하회 국면이 순차로 순환한다. 맞죠? 그 상후, 하회의 요 순서를 얘기를 할 때는 요 순서를 지켜야 되고요. 물론 상향이 제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순환하는 거니까 다른 게 제일 앞에 나와도 관계는 없지만 순서는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의 하나로 거래량이 있으며 이것은 현재의 경기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동행 지표로서 수요 지표에 해당한다. 자, 1번의 건축 허가량은 뭐였어요? 선행 지표였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동행 지표고 후행 지표는 건축 완공량이에요. 완공량은 후행 지표라 그래요. 그래서 동행 지표에서 지금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 지금 거래량은 수요 지표라 그랬죠. 건축량은 공급 지표예요. 가격 변동은 이거는 보조 지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건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가 건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실제 경기가 좋으려면은 실제 생산량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그게 거래가 안 되면은 경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생산도 되면서 뭐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도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격 변동만 보고 경기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만 보고 가격 상승만 보고 경기가 좋네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저런 것들 세 가지가 전부 다 동행지표. 다음에 5번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확장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황 국면으로, 일반 경기 수축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황 국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황은 이제 경기가 활발한 거고, 불황은 경기가 둔화되고 안 좋은 거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22번, 다음은 부동산 경기 순환의 각 국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죠. 자, 이 안정시장의 국면은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해서 도심지 점포라든가 소규모 주택이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향시장에서,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자, 회복이니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단계죠.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찍고 올라가는 거니까. 요 회복에서는 뭐를 집어넣어도 될 수가 있어요? 기준이란 단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근데 상향으로 가버리면 아니죠. 상향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뭐만 얘기해야 돼요? 하한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상향 시장에서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거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앞당기려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4번에 후퇴 시장에서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자, 후퇴니까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죠. 여기도 뭐는 넣을 수 있어요? 기준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하향 시장의 경우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 활동에 있어 가격 설정에 상한이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편이고요. 다음에 23번, 부동산 경기에 관한 거미집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공급자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영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들은 그렇게 의사결정하죠.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는 지금 임대료만 보고 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되면 오히려 공급 초과가 되어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맞죠? 2번 맞고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 부동산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부동산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이 경과한 후라야만 변동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농산물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원래 거미집 모형을 농산물, 축산물 파동 설명에 그런 걸 설명하는 이론이었지만 부동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거미집 모형의 안정조건 수렴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클 때 나타난다. 수기절보다 공기절이 더 클 때,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기울기 절대값으로 나타낼 때는 탄력성과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수탄, 공탄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걸 수탄수, 공탄발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똑같은 다른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런 무슨 형? 수렴형 맞죠? 그럼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5번이 맞죠? 그러니까 4번이 제가 5번이라 그랬나요? 4번이 맞는 말이죠. 4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클 때 나타난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에요. 네, 5번은 거미집 모형 안정조건은 수요 곡선의 탄력성보다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클 때,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클 때는 이제 공탄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틀리고 5번을 찾는 거죠.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이제 24번 정부의 시장 개입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이건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이제 왜 개입하느냐? 하나는 뭐고요?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거는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고 그랬죠. 주로 형평성 측면이고 경우에 따라 효율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효율성 측면이고요. 시험에는 이거는 그냥 지문으로만 좀 나왔다 그랬죠. 정답 지문도 아니고요. 10문제 모두 다 시장 실패 수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장 실패 원인에 외공불비 했죠. 그 중에서 외부 효과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죠. 외공불비해서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언급은 됐지만 외부 효과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를 이제 일단 더 정리를 해둬야 되고요. 자, 24번 이제 일단 문제를 보고 25번에 외부 효과 나오고 있죠. 24번에 틀린 것 찾습니다. 코즈 정리에 의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맞죠? 다음에 2번 개별 주택의 분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죠? 자, 이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그 교수 책에 불량주택의 문제 나오죠. 여가현상에서 불량주택 문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어떤 지역이 이제 새로 개발이 되면 이제 주택의 질적 수준들이 다 좋은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해서 하나 둘 저소득층들이 침입을 하게 되고 그 지역이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해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향여가가 되죠. 하향여가, 상향여가 하면서 이렇게 불량주택이 이제 결국은 생겨요. 근데 그 불량주택의 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 실패가 아니다. 불량주택의 문제는. 자, 그거는 이제 여가현상에서 얘기할 때는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여가현상에서는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근데 저도 사실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불량주택의 문제가 이거는 뭐 철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무튼 불량주택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실패에서 개별 주택의 불량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때는 누가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옳다라고 일단 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단원이 다른 단원인데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 경제학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부의 외부가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경제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길래 이렇게 책에 표현을 했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3번에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로 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거는 외공불비 했잖아요. 비대칭 정보, 불완전 정보. 다음에 불완전한 경쟁으로 인해 재화의 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뭔 소린지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요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자, 이게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4번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안전 경쟁과 불안전 경쟁의 차이는 여기는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초과이윤이, 예, 이제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럼 초과이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예, 여기서는 상품을 생산을 할 때 그 투입되는 원가들이 있죠, 원가. 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원가에 정상이윤만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상품의 기회비용만큼의 기회비용. 이 어떤 원자재가 이쪽 상품을 만들 때 투입되든 저쪽 상품을 만들 때 투입되든 원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원가는. 근데 어떤 회사가 그 원가를 이용해서 정상이윤을 얻지 않고 훨씬 더 높은 이윤을 얻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뭔가 엄청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이 물건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라면은 더 많이 생산돼서 더 싸게 공급이 되어야 그게 수요자들이 더 만족을 얻고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높은 이윤을 얻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쪽으로 자원이 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딱 기회비용만큼 형성이 되어야 그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뭐 삼성전자나 애플에서 그 스마트폰 만들면은 그 막 분석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분해해가지고 요거 원가 얼마, 원가 얼마. 100만 원짜리가 다 원가 계산해 보면은 20몇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0만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받기는 100만 원 받아도 사람들 사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시장 실패라는 뜻이에요. 시장 실패. 좀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시장 실패를. 자, 아무튼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거는. 그다음에 정답은 5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표현이 나와도요. 이게 사실 정답 지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려운 표현이 나와서 정답 지문이 된 게 경제적 순손이에요. 경제적 순손실. 이게 한번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어렵잖아요, 이게. 그것도 처음 등장했는데 이게 정답 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세를 부과했을 때 이게 탄력적일수록 또는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크다, 적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도 묻지 않고요. 더 어렵게 경제적 순손실을 지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알라고 경제학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고급 경제예요, 고급 경제학. 아무튼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그게 자원 배분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적다. 뭐 이 정도가 가장 이제 알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24번은 5번이고요. 25번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효과를 말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도 하며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맞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며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이것도 맞고요. 다 맞네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지만 외부 불경제를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둘 다 개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만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할 땐 또 아니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방법도 있고요. 또 시장 내부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스스로 거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양봉업자와 가손업자 말씀드렸었죠. 둘 사이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이제 난이도 높은 내용인데요. 이 정의 외부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기면은 자, 이 상태 이게
이게 정예 외부를 발생시키는 재화 생산이에요. 이게 공급이. 이게 수요고요. 이거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그대로 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태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 생산량이, 요 생산량이 적정량보다 많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에요? 적정량보다 적은 양이에요. 이럴 때는 주로 뭘 한다 그랬어요? 개입을 한다 그랬죠? 개입을 해서 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조를 한다 그랬어요. 보조. 보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급곡선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생산자한테 보조를 하니까 더 많은 양이 생산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적정량. 이게 적정량이 되는 거예요. 적정량이.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내려가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정예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 곡선은 적정 수준보다 좌측에 있어요? 우측에 있어요? 적정 수준보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적정 수준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를 해서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좀 더 난이도가 높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